뉴욕 증시가 중국, 일본, 호주 등 해외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급등세로 마쳤습니다. 다우는 275포인트 급등해 닷새 만에 만선을 회복했습니다. 나로호 발사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발사체 조기 분리가 한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러시아의 한 항공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미국 상원이 쇠고기 전면 수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캐나다가 우리 정부의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구하는 일대 협상을 공식 요구해봤습니다. 2013년부터 전국 학교에 보급될 디지털 교과서가 아이패드와 삼성 S패드 등 최신 태블릿 PC용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최혜린입니다.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이 어제 있었고요. 또 쿼드러플 미칭데이에서 만기 변수도 있었지만 두 가지 큰 이벤트 모두 다 잘 치러낸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6개월째 우리 한국의 기준금리는 2%로 동결이 됐고요. 또한 쿼드러플 미칭데이 만기를 맞아서 관심을 모았던 프로그램도 우리 증시에 우군이 돼줬습니다. 무엇보다 개인들이 선물을 또한 사주고 여기에 외국인마저 선물시장에서 매수세로 가담을 시켜주면서 프로그램이 역시 예상했던 대로 소폭 매수 후에 1,600억가량 플러스가 났는데요. 1,650포인트도 뛰어넘었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1,660까지도 넘기도 했었는데 외국인이 나흘 연속 매도하면서 어제도 현물을 장 막판 500억 정도 추가로 더 내놓으면서 8포인트나 막판에 더 내려버렸죠. 아쉽게도 1,650 정도로 상승폭은 제한이 됐습니다. 양시장 마감지수 그리고 외환시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4포인트 뛰면서 1,651로 끝이 났고요. 코스닥 역시 나란하게 4포인트 올랐습니다. 퍼센트로 치면은 코스닥은 약 한 1% 정도 오른 것이죠. 490선 다시금 올려놓는 모습. 외국인 역시 코스닥 상승세에 도움을 가장 크게 줬습니다. 외환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1,250원대 초반 정도입니다. 어제 한 2원 정도 아주 소폭 올랐는데 정부 당국에서 선물은 규제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시장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는 분위기였고요. 또 유로화 반등이 또한 원달러 환율의 소폭 상승에 도움이 됐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대부분 강세로 마치긴 했습니다만 중국 혼자 또 소외가 됐죠. 중국의 상해종합지수 사흘 만에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일본과 대만은 1% 내외로 올랐는데 중국에서는 역시 또 부동산 규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간밤에 끝난 뉴욕 증시 드디어 다우가 만선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죠. 무려 200포인트 이상이나 300포인트 가까이나 올라서요. 270포인트 이상이나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지표들은 딱히 조금 미흡한 모습까지도 보여줬었는데 중국에서 나온 그런 수출 지표들, 또 호주에서 나온 고용 지표, 또 그 밖에 나온 여러 가지 일본의 1분기 GDP 성장률 등 다른 해외 지표들이 너무나 개선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해외 경제 회복세에 주목을 하면서 다우가 무려 닷새 만에 만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마감 지수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 중심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죠. 네, 보셨다시피 뉴욕 증시에서 다우는 닷새 만에 만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증시는 또 어떻게 움직여줄지 정말 궁금한데요. 1,650선 턱걸이를 한 우리 증시, 내만의 날도 무사히 넘긴 시점입니다. 오늘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쿼드러플 미칭데이 맞아서 장 막판 한 8포인트 내중에 좀 아쉽긴 해도 1,650선 위쪽까지 올라왔는데요. 뉴욕 증시 분위기도 좋고 오늘 조금 더 갔으면 싶은데 전망 부탁드리죠. 예,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만선을 회복하는 등 큰 폭의 해외 증시에 호조가 있었고 지난 양일간 그 중국 증시도 상해 B 증시를 기준으로 해서 네. 주요 그 핵심 단기 이동 평균선들을 지금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증시 호조에 따른 그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추가적인 반등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요주 중심으로 펼쳐질지 아니면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펼쳐질지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시장의 지금 성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요. 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는 이제 그 주도주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주도주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아직 전반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주도 종목군이라고 하면 그 자동차의 한 4개 대형주, 그리고 IT에서 6, 7개로 압축할 수 있는 이 대형주의 움직임들인데요. 네. 그래서 한 10개 남짓의 그 대형주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이제 그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기아차가 제일 먼저 신고가를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었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기아차가 제일 먼저 직전 고점을 돌파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후발주들이 따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한 10개가 넘는 IT와 자동차의 이 대형주들이 전혀 기아차를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기아차가 32,000원이라는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34,0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요. 네. 통상 기아차의 주가는 2,000원 단위로 좀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4,0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다시 주저앉고 있죠, 지금. 네. 전일 같은 경우는 뭐 5일선 아래로까지 지금 다시 내려와 있는 네.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상 이렇게 기아차 같은 시장의 핵심 주주가 먼저 올라가게 되면 네. 그 뒤따라서 뭐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곧바로 좀 신고가를 내주는 모습, 네네. 혹은 뭐 현대오비스 같은 종목이 신고가를 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최근 시장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해외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아웃퍼폼한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네. 이 아웃퍼폼한 모습을 어디서 지금 담보해내고 있냐면 건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두산그룹주라든가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낙폭이 해외 심했다. 해외 증시 대비해서 아웃퍼폼한 모습을 낙폭 과대주들이 지금 담보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금일 미국 증시가 이게 큰 폭으로 반등을 했는데 이 큰 폭의 반등을 역시 낙폭 과대주라든가 좀 다른 쪽들이 계속해서 담당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국면들은 이전과는 시장이 좀 달라진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시장이 보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를 담보해 나가는 건 역시 그러한 양태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전일 미국 증시나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냐면 특히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반등이 네, 좀 뭐 일어났거든요. 에너지라든가 금융. 네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국내 증시에도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그 금일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이나 유럽 증시에 민감하게 그 반응을 하고 있는 이 금융지주나 혹은 낙폭과대인 건설주나 네. 뭐 이런 쪽들로 투자의 방향을 좀 설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주에도 오셔서 이제는 슬슬 주도주를 뭐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도주가 조금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시장을 이끌고 나갈 만큼 힘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예전에 비해서. 그러면서 이제 낙폭 과대주 쪽으로 비중을 조금 포트폴리오 상에서 늘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시장이 오히려 정말 그렇게 흘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코스피 일봉 보면서 그간 어떤 시장 흐름에 대한 어떤 큰 그림 얘기를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코스피 시장의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그 차트를 보면서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최근 코스피 시장의 일봉을 보고 계십니다. 네. 시장의 이 국면마다 전략이 좀 달라야 되는데 네. 이 국면들이 최근에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 4월 시장에서는 시장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오르긴 했지만 네. 그 일간 변동폭은 아주 적게 진행이 됐었죠. 네.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되면서 꾸준한 상승을 해나갔었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이제 주도주를 홀딩하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한데 네. 이러던 것이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3, 4월 꾸준히 오르는 시기에 이제 말기에 주목해야 될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네. 말기에 음봉이 형성될 때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되는 현상들이 일어났었죠. 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과거에 이제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러한 현상들을 좀 짚어드렸었는데 네. 이러던 것이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이 빠질 때마다 거래량이 증가되는 현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여전히 시장의 하락 추세의 높은 거래량에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술적 반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3, 4월에는 주도적 홀딩 전략이 그 굉장히 유효했던 반면에 네. 최근에 이제 급락하는 과정에서 그 거래량이 크게 형성되기 시작하죠. 특히 그 하락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그 진행되고 네. 장중 변동성이 그 최고조에 달했던 날이 바로 이 5월 25일의 그 상황입니다. 네, 1532포인트 날. 예, 예. 네. 그 지수상으로는 72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네.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락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이 거래량이 폭발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단기 시장은 이제 저점을 형성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이날 매수한 투자자가 있을 것이고 매도한 투자자들이 있을 겁니다. 네, 매수한 사람들 부럽죠. 예. 네, 이제 뭐 부러운 거를 떠나서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당장 이제 중요하니까요. 네. 지금 살펴봐야 될 것은 이날 매수한 투자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이날 매도한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그 입장에 처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매도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거의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공포 심리에 짓눌려서 거의 시장가로 매도하는 이러한 양상들을 보여왔었거든요. 네. 아우,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 예. 근데 이날 매수한 투자자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공포에 질려서 매도하는 물량을 여유롭게 계속해서 받아내는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그럼 네. 이날 매수한 투자자들은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리고 있겠죠. 네. 아마 뭐 최소한 20%에서 뭐 높게는 한 40% 가량의 네. 그 수익을 올리고 있을 텐데 수익을 20% 이 단기간 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20에서 40%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네. 이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점점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그 이동평균선까지 지난주에 그 목요일 날 돌파하는 양상들을 펼쳤었는데 네. 이런 양상까지 펼쳐지게 되면 그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고 단기적으로 제가 추세를 잠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이 하향 추세대 라인까지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주식을 다시 사야 되는데 더 떨어지지는 않았고 하니까 이제 그 이제라도 사야 되나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높은 가격에 이제 그 사기 시작한 투자자들도 있겠고 예. 그 매수한 투자자 그 저점에 매수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나가기 아주 좋은 그 타이밍이 제공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분할 매도를 그 한다면 이날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다면 어느 업종에서 매수와 매도가 그 반복됐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이것은 이제 대부분 그 주도 업종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수한 투자자들 입장 같은 경우는 20%에서 40%의 수익률을 대부분 이제 주도 업종에서 달성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나와서 아직까지도 반등이 여전히 미미한 그 낙폭과대주의 시장이 다폭권의 상태로 접어들 때 이 낙폭과대주로 단기 차익을 올려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지금 강하게 시장에서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허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밑에서 산 사람들이 이제 주도주로 재미를 좀 보고, 재미를 좀 본 것들은 수익 실현하면서 분할로 내놓고, 대신에 지금까지 못 끌어올려졌었던 낙폭과대주를 집어서 우리 시장을 선전하게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저희는 어떤 전략을 삼아야 좋을런지 이런 분들처럼 아래쪽에서 이제 담아서 다시 조금 그 종목들 체인지를 해나가면서 낙폭과대주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시장도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해외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주식 투자에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전략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항상 그 먹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장 상황에서는 뭐 A라는 전략을 취하고 네. 또 어떤 시장 상황에서는 B라는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3, 4월 같은 그 변동성이 작은 상승 장세에서는 주도 홀딩 전략을 취하고 네. 또 5월 같은 장세에서는 주요주를 계속해서 홀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딩하는 전략을 네. 취해야 됩니다. 그 반면에 지금 6월 장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주요주의 비중을 줄이고 주요주보다 매력적인 그 종목들이 지금 그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네.
예를 들면 건설주 같은 경우가 그 예전에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아차의 밸류에이션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낙폭과대라고 느끼긴 했지만, 네. 근데 지금 기아차와 이 그 건설주의 대표 주자를 이제 현대건설로 보죠. 예. 현대건설로 보면 기아차와 그 현대건설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그 조금씩 과대하게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등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그 높은 반등이 일어났다라고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기아차 같은 네. 그런 모습이 일어나진 않았죠. 그래서 네. 근데 이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간 그 굉장한 실적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닝 시즌이 지나면서 그러한 것들이 점차 이제 그 모멘텀을 찾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죠. 근데 이 건설주 같은 경우는 7월 초에 이제 은행들이 그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발표를 합니다. 네네. 시장에서는 뭐 그 살생부가 나온다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네. 건설주들의 상당히 그 공포를 줬었던 건데요. 네. 대형주는 오히려 더 네. 수혜를 받을 것이다. 살아남으면. 네네. 네. 이것이 시장이 지난번에 1532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건설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죠.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면 중소형 건설주들은 최근 시장 반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폭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대형 우량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이 중소형 건설사와 차별화되면서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네. 이 반등도 최근에는 뭐 주도주들보다 또 더 그 양호한 네. 이러한 반등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7월 초에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구조조정 발표 이전에 선취매하려는 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물량들이 상당 부분 지금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은 어쨌든 뭐 단기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이 최근에 뭐 좀 세긴 했지만 네.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건 진입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시장과 시장의 거대한 이 흐름의 메커니즘과 큰 상관이 없는 종목들로 가야 되는데요. 네. 마침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한 그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지난주에도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네. 이 오리온과 같은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들입니다. 네. 예,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최근 시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시장에서 기아차를 제외로 하면 IT와 자동차 쪽에서도 전무하고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네. 전무하고 중국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것이 이제 아모레퍼시픽 한국 화장품 막 생각나는데요. 네네. 예. 그것이 이제 LG 생활건강이라든가 네. 뭐 아모레퍼시픽, 뭐 락앤락, 네. 뭐 CJ 쇼핑, 뭐 오리온, 뭐 이런 종목들을 들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오리온에 이어서 뭔가 중국 관련주를 하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좀 반짝하는 어떤 틈새라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아니면은 앞서 얘기하셨던 건설주 중에 하나를 좀 골라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뭐 계속해서 중국 관련주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는 이제 현대건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그 M&A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금융지주의 반등 역시 이제 금융지주를 계속해서 좋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건 역시 이제 M&A가 그 전반적으로 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면 네. 그 회수 차원에서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금융지주, 건설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이 건설 쪽에서는 현대건설이 단기 모멘텀을 여러 가지로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중국 내수 소비주 중에서 지난주에 뭐 대형 종목을 소개해드렸다면 네. 오늘은 뭐 중소형주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이블 CNC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에이블 CNC는 제가 종목명을 말씀드리면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예, 미샤라는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아시죠. 투자자분들이 예. 또 다 아십니다. 그래서 미샤라는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순이익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한 60% 정도는 국내에서 나오고 나머지 한 30-40%는 일본과 중국에서 나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올해부터 이제 모멘텀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네. 되는데 최근에 그 왓슨사와 공급 계약을 통해서 중국의 매장 수가 140개에서 600개까지 지금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한 순이익이 이제 막 확대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순이익도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07년도의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3억이었던 회사입니다. 아이고. 이 회사가 작년에 그 17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는 약 250억 가량의 순이익, 뭐 증권사 전망은 약 270억 가량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네. 40%에 육박하는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네. PBR이 현재 2배 전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뭐 이렇게 그 성장세를 보이는 종목이 네. 이렇게까지 저평가된 종목들은 많지 않죠. 아주 적습니다. 특히 이제 동종업체인 그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들이 PBR이 뭐 700, 80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봉을 통해서 그 일본 차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목표가와 손절가 라인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에이블CNC는 뭐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신고가를 내거나 지금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네요. 네네.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데요. 지금 에이블CNC의 전고점은 사실 그 16,000원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이상의 그 주가 움직임은 뭐냐? 그 이상의 주가 움직임은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버슈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그 전에 이제 기간 조정을 보였는데요. 네. 약성 투자자들의 물량이 14,000원 아래에서 많이 그 소화가 됐고 지금 직전 고점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해 나가고 있고 뭐 오늘은 확실하게 좀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설정을 하고 목표가는 큰 그림 그러니까 주봉으로 본다면 그 통상 4,000원 단위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네. 목표가는 2만 원까지 좀 보면서 오늘은 에이블CN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모멘텀 투자를 해야 될 시기에 중국 내수 소비주 중에서 지난주 오리온에 이어서 오늘은 에이블CNC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이었습니다.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기초로 해서 개별주, 테마주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뉴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오늘은 뉴스라기보다 이제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네, 제가 여태까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총 6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MK전자를 제외한 5종목이 아직 좀 추세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드려도 문제가 없을 듯 해가지고요. 네. 네, 오늘 다시 한번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김지훈 실장님이랑 처음 방송했을 때 아마 처음에 금수혜주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제가 처음 소개드렸던 게 정확히 5월 14일인데요. 그때 예. 금값 상승 뉴스와 이제 종목을 고려아연 그리고 MK전자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지금 선물 가격이 며칠 전 6월 8일 날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다시 한번 금 관련 종목들이 들썩이긴 했는데요. 네. 지금 금값은 좀 고점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고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우선 금 관련 종목들이 조금 실적과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때 소개드렸던 고려아연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뭐 아연과 연 등, 뭐 비철금속이랑 규금속인 금, 은 등을 생산 판매하는 글로벌 재련 업체가 되겠는데 그때 소개드릴 때 제가 네. 손절 라인을 짧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손절 처리가 됐었습니다. 뭐 그동안 주식 시장도 좀 변동이 심했고요. 그런 부분도 네.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관심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때와 목표가는 동일합니다. 아직까지 23만 원 보고 있고요. 네. 매수는 뭐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때 한 19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에서 한번 손절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잠깐 그 가격이 왔었지만 다시금 18만 원, 20만 원 사이에서는 분할로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손절은 안 주실 건가요? 이번에도 손절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손절 굉장히 짧게 좀 두는 편인데요. 네. 그래서 손절 라인은 21선 정도로 제가 기준
어느 종목이든지 웬만하면 21선을 보고 있는데 가격으로 정해드리면 한 19만 2천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이제 매매할 때의 손절이 되겠고요. 네. 종목을 버리는 그런 손절은 17만 5천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번 손절한 가격보다 지금 다시 높아졌어요. 3천 원 가량이 다시 높아졌는데 네. 이 정도 가격은 우선 보험료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그때 같이 소개드렸던 이제 MK전자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MK전자 역시 이 종목 손절 라인 짧게 처리를 해드렸는데 손절한 이후에 5,800원의 손절을 잡아드렸는데 4,000원대까지 빠지면서 손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K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 추천드렸던 포인트가 이제 차트와 기관 매집이었는데 이 두 부분이 모두 다 깨졌기 때문에 우선 이제 종목 자체를 손절하는, 그러니까 종목을 이제 고려아연과 차이점이 이거죠. 고려아연은 다시 볼 수 있지만 네, MK전자는 이제 당분간은 재매수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월 28일 날 방송 드렸던 그때는 제가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뉴스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때는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호남석유 두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두 종목 모두 1차 목표가 달성하고 수익 실현 이후에 눌려서 다시 재매수가 됐고요. 지금 다시 한번 또 수익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 두산인프라코어를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전일 또 큰 상승,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오늘도 보니까 지금 갭으로 약간 뜨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회사 자체는 뭐 지난번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공매도 워낙 회사는 좋지만 공매도에 따른 낙폭이 과대됐던 부분이 있고요. 다시금 제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지금 매수 가격은 다시 한번 뭐 16,000원에서 17,200원 사이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틀 전쯤에 재매수 기회가 왔었고 그래서 또다시 수익이 크게 난 케이스가 되겠는데 근데 이 종목은 이제 눌리면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매수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틀 전처럼. 근데 기회가 제가 보기엔 안 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홀딩 하신 분들은, 보유하신 분들은 우선 목표 가격 다시 한번 지난번에 1차 목표 가격 18,200원을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여유 있게 2만원, 지난번에 2차 목표 가격 2만원 잡아드렸는데요. 2만원으로 보셔도 좋으시고 또다시 단기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19,000원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 이제 또 호남석유인데 호남석유 역시 수익 1차 목표가 달성했고요. 다시 한번 수익 실현 후에 재매수, 매수 가격으로 다시 들어가서 재매수가 됐고요. 다시 상승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만 원을 1차 가격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13만 원 일단 한번 도달을 한 호남석유.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아주 큰 폭으로 뛰는 것 같지는 않은데 두산인프라코어하고 약간은 지금 차트 모양이 다르잖아요. 네, 차트 모양도 아무래도 이제 업종 자체도 다르고요.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뭐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덜 오른 만큼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1차 목표가 뭐 다시 한번 13만 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15만 원까지 충분히 아직 갈 수 있다고, 아직까지는 흐름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오늘 시가 정도에 매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매수 가격을 좀 밑에까지 드린 부분이 있는데 11만 2천 원에서 12만 뭐 2,600원 사이까지 잡아드렸거든요.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역시 매수가 가능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종목이 많기 때문에 굳이 높은 가격에 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 되신다면 눌릴 때 재매수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홀딩,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종목을 예전에 소개시켜 드렸기 때문에 홀딩하고 계신 분들, 계신 분들에 한해서 목표가 크게 변함없이 잡으셔도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6월 4일 날 월드컵, 지난주 전에 월드컵 수혜주로 언급되었던 하림이랑 네오위즈 게임즈에 대해서도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이제 개막을 하잖아요. 오늘 개막하고 네, 내일 저희가 첫 경기죠. 네네. 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림이나 네오이즈 게임즈 두 종목 모두 다 월드컵 수혜를 떠나서 제가 중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하림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워요. 제가 1차 목표가 4,000원 잡아드렸는데. 네. 25원 모자른 3,975원까지 갔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3, 4% 정도 수익 챙기시고 매도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선 제가 중기적으로 잡아드린 거기 때문에 2차 분할 매수 가격 3,500원 잡아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눌리면은 오히려 또 좋은 기회로 매수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3,500원 정도까지 눌린다면 네, 오늘 현재가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겠네. 하여튼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셔도 무난하다고 생각되고요. 더 빠지면은 3,500원 그리고 한 3,350원 정도에서 매수 가능하시고 역시 중기적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4,000원 넘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오이즈 게임즈가 되겠는데요. 네. 네오이즈 게임즈는 정말로 가격대가 좋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졌고요. 오늘도 근데 그래서 어저께 많이 매수가 들어갔는데 어제 그제 많이 매수가 들어갔고요. 이 종목은 근데 손절을 했었습니다. 제가 잡아드린 손절 좀 급락하는 바람에 손절을 우선 했다가 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바닥을 다시 잡는 것 같아서 다시 재매수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매수를 4차에 걸쳐서 되게 길게 잡아드렸는데 예. 4차 매수까지 다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네, 네오이즈 게임즈는 지금 매수하셔도 뭐 괜찮다. 눌릴 때 더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45,000원 동일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네. 거는요. 호남석유 있잖아요. 지금 약간 횡보하고 있는 듯한 호남석유 지금 신규 매수를 좀 할 수 있을런지 눌림목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요. 차트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2% 지금 네, 장이 시작했는데 2% 정도 상승해서 시작하는데요. 네. 눌리면은 네. 눌리면 매수가 가능하시겠고 높을 때는 가급적이면 안 사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지금 분할 매수로 신규 매수도 가능하신데요. 역시나 한 3분의 1 정도 나는 호남석유를 100 정도 살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한 30 정도만 지금 시가에 잡아두시고 나머지 70부분은 눌릴 때 한 12만 5천 원 정도 21선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 달 동안 해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한꺼번에 드리니까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종종 이런 시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11일 금요일 우리 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고요. 1분여 정도 지났습니다. 뉴욕 증시 다우가 닷새 만에 만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중국, 일본, 호주에서 나온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한 탓이었는데요. 어쨌거나 200포인트 이상, 270포인트가량 다우가 급반등하면서 만선 위쪽까지 올라온 시점. 우리도 어제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 그간 굉장히 견조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뉴욕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또 오르면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갭상승할까요? 시초가 분석해드립니다. 네, 현재 코스피 1674포인트로 출발합니다. 어제 종가 대비해서도 22포인트 뛴 1670선. 이것이 이제 1차 저항선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았는데 일단 오늘 초반부터 뛰어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497포인트로 500포인트에 3포인트 정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거의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 포스코가 2%로 눈길을 확 잡아 끄는군요. 하이닉스도 2.7% 급등, 현대중공업도 2% 가까운 상승. 우리금융이 또 어제 한 3%대 후반 정도로 밀렸었죠. 자회사 금융사고도 있었었고 오늘 2.7%로 뜁니다. KB금융도 좀 볼까요? 1.5%. 오늘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뉴욕처럼 분위기가 괜찮은 듯도 싶습니다. 어제 특별한 악재 때문에 많이 내려갔었던 우리금융도 올라오고 포스코의 상승 탄력도 좋은 걸로 봐서 기존에 많이 눌렸었던 종목들에 대한 탄력이 조금 더 있는 날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기존 주도주에서도 상승이 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LG화학도 1.2%, 모비스도 1.5% 정도, 어느 정도 시장 대비해서 다들 좀 따라와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LG디스플레이도 2% 급등합니다. 하지만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될 거는요, LG전자입니다. 오늘 다행히 마이너스는 안 달고 있지만 LG전자가 오늘 같은 분위기 속에서 아주 소폭, 강보합 정도로 출발한다는 것은 회복이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기아차가 오늘 아침에 33,000원 다시금 찍어주고 있고요. 지주회사 LG도 2%대 급등, SK에너지 역시 지금 11만 원에 단 1,000원 정도로만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10만 원 아래쪽으로까지 갔다가 SK에너지가 쭉 빠르게 회복을 꾸준하게 해준 결과이겠죠. 롯데쇼핑 오늘 또 오릅니다. 1% 상승해서 34만 5천 원. 신세계도 1.6%, 오늘은 상승 탄력 더 괜찮고요. NHN도 1.6% 상승, 삼성화재 어제 보험주도 다 괜찮았었죠. 1% 정도 뛰고 있습니다. KTNG 같은 종목도 1%로 따라와주고 있고요. 외환은행은 은행주 중에서도 상승폭이 조금은 덜하네요. 기업은행이 2.8% 급등합니다. 삼성물산도 1.5% 정도는 뛰어주네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1676, 조금씩 오히려 상승폭이 더 키워져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쉽게 수그러들진 않을 분위기. 코스닥도 한번 분위기를 보죠. 오늘 셀트리온이 3% 이상 급등을 해주고 있고, 서울반도체 SK브로드밴드도 오늘 아침에 반등을 줍니다. 소디프 신소재도 0.5% 상승. 그러나 다음에 오늘 아침에 조금 쉬어주고요. 메가스터디도 좀 조용합니다. CJ오쇼핑, 요즘 중국주 중에서도 CJ오쇼핑도 많이 올랐었죠. 오늘 2%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듯 싶네요. 93,5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컴즈가 2만 원대 안착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2% 급등해서 출발하고 있고, 태용과 네오이즈게임즈, 두성엔지니어링 모두 다 1% 상승입니다. 하나투도 1% 상승, 성광밴드도 한 2%대, 실리콘웍스, 또 최근 들어서 갑자기 내려왔었던 루멘스도 오늘 2.5%로 빠르게 감아주고 있고요. KDC도 3DTV 요즘에 조금 부침이 최근 며칠 동안 있었었죠. 오늘 아침에 다시 2% 급등하면서 5,130원, 4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오늘 코스피에 1670 넘겨서 1675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폭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로 신뢰를 보내고 있는지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배성영 연구원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다우가 200포인트 이상 270포인트나 급반등해서 만선을 회복하니까 우리 증시에도 역시 훈풍이 좀 닥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역시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급반등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도 장 초반에 경기선인 121선을 넘어서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일단은 외국인들도 오늘 아침에 사주는 분위기 참 괜찮아 보이는데, 미국장이 이번에 이렇게 뜬 것이 해외 지표에 주목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일단 글로벌 증시에서 나온 이슈들 간단하게 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이번 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탈리아의 위기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피치사에서도 영국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제시하는 등 유럽 재정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지만 일단 시장이 이탈리아, 영국까지 위기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올 악재도 대부분 시장에 나왔다라는 점이고요. 그에 따라서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공조가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유럽중앙은행에서도 금리 동결과 함께 양적 완화를 지속할 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유로화가 빠르게 급반등 시도를 보이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빠른 반등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흐름으로 볼 때 단기적인 저점은 일단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추가 반등 시도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추가 반등 시도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단기 저점 확인이 된 것 같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사실 이에 앞서서 1620, 1670 이렇게 좀 좁은 박스권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1670이 오늘 아침에 일단은 도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종가 기준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런 분위기라면은 1670도 오늘 아침에 넘겼고 어느 정도가 그 다음에 뛰어넘을 벽일까요? 1700 얘기를 조만간 할 수도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국내 증시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역시 이제 환율 효과와 밸류에이션 효과, 네. 그리고 주도주와 기타 비주도주 간 활발한 순환매 흐름이 국내 증시 빠른 반등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금일은 121선 안착이 1차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고
기술적인 흐름에서 볼 때에는 지난번 5월 초 하락갭이 발생했던 1700선 부근까지도 일단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전일도 국내 증시가 기계 조선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빠른 순환매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주요 증시가 일단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반등을 보였다는 점에서 추가 반등 시도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추가 반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주의 흐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주도주의 상승 과정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뒷받침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아직까지도 주도주의 흐름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의 신뢰성이 좀 더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수 주체의 그런 주도주의에 대한 매수 시각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일 장 초반은 역시 일단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 모두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역시 오늘 전반적인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러한 주도 업종으로 좀 더 유입이 된다 그러면 반등의 연장을 좀 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매도 타이밍은 한 템포 늦추시는 그런 시장 대응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팔면은 조금 아쉬운 그런,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그런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주도주 중심으로 수급도 뒷받침이 되면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지수는 갈 것 같은데 조금 지켜보면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가면 그때 한번 파는 것도 시점을 저울질해보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배성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 그리고 채권시장 분위기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또 금통위에 대한 해석을 채권시장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이죠. NH투자선물로 가서요. 전소영 연구원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밤에 유로화가 뉴욕 외환에서 1.21달러 회복했던데 오늘 환율 얼마 정도에 내리면서 출발하는지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12원 하락한 1239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은요, 장 초반에 1270원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오후에는 또 급 반락하면서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물한 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에 등락을 거듭한 건데요. 결국 이제 규제안이 발표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환율은 결국 2원 30전 상승한 1251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이제 환율에 대한 전망이 궁금합니다. 유로화도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당장 1240원도 좀 밑에서 출발하는 모습. 이제는 좀 급반등에 대한 얘기는 없었으면 싶은데요. 원달러 환율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일단 선물한 규제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달러원 환율은 다시 글로벌 한시의 움직임을 주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제 뉴욕 증시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중국의 수출 호조 소식과 고용지표 호조에 3% 가까이 상승하면서 그간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글로벌 경기 회복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입니다. 이에 유로화는 1.21달러에서 거래가 되면서 그동안 저항으로 여겼던 5일 이평선을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로화의 반등을 이야기하기에는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인 1.2144달러 돌파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좀 이야기가 가능할 듯 싶고요. 현재 분위기로는 유로화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숏 세력들이 추가로 숏을 하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이라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원 환율은요, 이미 여기에서 13원 가까이 급락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1237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제 추세적으로는 주간 후행 스팬이 기준선을 돌파했고요. 따라서 이제 아직은 하락으로 뷰를 전환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제 변동성은 아직까지 좀 커질 것으로 보고요. 변동성 큰 장에서 하루하루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잘 거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직 유로화의 반등을 기술적으로 반등 이외의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엔 유럽의 여러 지표들이 아직 따라주진 않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채권 시장 어제 금통이 악재 맞아서 약세로 끝났잖아요. 어제 마감 상황 전해주시고요. 또 이 같은 어떤 기준금리 인상 시사 부분을 채권 시장이 앞으로 또 어떻게 반영을 해 나갈는지 앞으로 국고채 금리 전망까지 좀 부탁드리죠. 네, 어제 채권 시장은요, 금통위에서 물가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매수 인식도 간간히 등장하면서 국채 선물 5일 이평 지지에는 간신히 성공했습니다.
국고 3년물은 어제 3bp 상승한 3.64%, 그리고 국채선물은 15틱 하락한 111.64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채선물은 15틱 추가 하락한 111.49에 시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금통위에서 물가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점점 체감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느낌인데요. 게다가 이제 어제 미국채 금리가 15bp 가까이 급등하면서 두 달 동안 저항으로 작용했던 2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했다는 점이 오늘 국내 채권 시장에는 추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통위에서는요, 언급했듯이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으로 작용은 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채권 시장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금리를 마냥 상승시키는 요인은 아닙니다. 과거로 보았을 때요, 기준금리 인상이 과시화가 되면은 금리 상승폭이 둔화가 되거나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그동안 선반영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호주 등이나 이제 최근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국가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시장금리는 안정되는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만 단기적으로는 금리 상승에는 좀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기준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은 채권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또 반응하는지, 중기적으로는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 저희가 또 그 기간별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에 있는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이 오늘 강력하게 사줍니다. 드디어 외국인이 IT 섹터도 슬슬 바구니에 담는 모습 1680도 막 터치를 했고요. 지금 잠깐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주항공 테마들 거의 다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실망 매물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1680 글쎄요, 예상하셨습니까? 오늘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죠.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과 함께 말이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나요? 오늘 1680까지도 결국 터치를 하네요. 네,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기존의 저항선들이 있던 영역들을 좀 빠르게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좀 61선이 1685포인트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나갈지에 대한 부담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상승의 연속성을 보일지에 대한 고민도 있기 때문에 오전장 강하게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오후에 대한 부담감들이 오전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좀 생각하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요, IT 자동차 최근 들어서 이 주도주가 조금 힘이 없네. 오히려 중국주 쪽에서 신고가 얘기들이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수주에 집중해야 되나 이런 얘기, 또 지수가 뭐 박스권에 갇힌다라는 6월 전망이 나오니까 그러면 코스닥 뭐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낫겠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 분위기 보니까 좀 많이 뒤집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많이 뒤집히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수급이 외국인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 상태에서 네. IT하고 자동차가 시장을 주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뭐 얼마 전처럼 뭐 무조건 많이 팔지는 않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뚜렷하지도 않고 최근 또 며칠 동안은 계속 팔았어요. 이렇다 보니까 IT하고 자동차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감안했을 때 오늘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렇게 강한 형태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여기 역시 이제 지속성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중국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좀 작은 중소형 종목들의 움직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요인이 되고 한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답을 애매하게 안 주신 것도 같은데 앞으로 낙폭과대주를 조금 단기적으로 역시 같이 결합해서 가는 게 좀 괜찮은 전략일런지 아니면 여전히 그냥 어설프게 교체하지 말고 주도주를 쭉 들고 있는 게 나을런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철강금속 쪽에서 포스코가 움직여주면서 그쪽 섹터가 쭉 올라온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에는 사실은 고민이에요. 지수가 여기서 과연 1700을 넘어서서 정고점을 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네. 아직 자신이 없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제 변화가 오려면은 아무래도 7월에 열리는 기업들의 어닝 시즌 결과를 좀 봐야겠다는 생각부터 투자자들이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IT하고 자동차 쪽에 대해서 새로운 자금을 가지고서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문제는 뭐 이제
이제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네. 팔고 다른 걸 산다는 것도 또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중소형주든 아니면 철강이든 아니면 뭐랄까 중국 관련 테마들이든 네. 이것들이 지속성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제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는 있고 미국 증시도 아시아 쪽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사실 지금 나오는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의 위기를 제대로 반영했냐라고 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여름에 나올 지표들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어떤 이제 기존의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켜보다 보니까 지겹다, 힘들다라는 생각 때문에 종목을 바꾸는 것들이 오히려 보다 나은 수익을 주지 않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금을 갖고 계신 투자자들이라면 아무래도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을 찾아나가고 싶은 욕구가 크겠지만 네네. 지수가 1700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들이 지금 형성되기는 어렵다고 보면 주가가 오를 때 따라 사는 건 그렇게 수익 획득에 도움이 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언제쯤 공격적으로 좀 사서 담을 수가 있을까요? 월 중반 정도를 넘어서야 될 걸로 같습니다. 월 후반까지는 가봐야 네.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를 얼만큼 반영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서 지금 시장에 진입을 하면은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실적 상향 조정의 피크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실적도 좋아질 거고 글로벌 경제도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가를 사야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기는 빠르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경기 모멘텀이 둔화될 것이라는 고민들이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열렸지만은 하반기 금리 인상 어쨌거나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한다면은 내수 쪽에서도 강한 모멘텀이 나올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은 적극적이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정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즈음 6월 말 정도에나 한번 좀 베팅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셨는데 22일 날 MSCI 편입 결정 난다고 하는데 이거는 반반 얘기도 있고 안 돼도 그렇게 크게는 악재가 아닐 거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크게 이제 되면은 사실 좋죠. 예,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요. 네. 된다면 외국인들이 어쨌든 단기적인 자금이라도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될 가능성에 좀 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갖고 있는 비중 자체가 워낙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 거다라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또 그렇게 실망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네. 우리 민상희 팀장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이렇게 딱히 교체할 수도 없고, 딱히 새로운 걸 찾아 떠나기도 좀 그렇고, 그냥 1680 올라가는 지수만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죄송한 말씀이 있긴 했는데, 지금은 좀 지켜보는 게 더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지수 올라가는 거 보고 좀 나름 흥분을 했는데 진정이 좀 되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이트레드 증권 민상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1680 찍고요. 다시 1679 내려오더니 1678 정도의 모습이네요. 코스닥은 496 정도에 머물러 있고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650억 정도, 오늘 같은 날은 개인이 역시 찰실현을 하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만 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일단은 관심 밖에 두는 분위기, 선물을 외국인 1,500계약 정도 사주면서 프로그램 쪽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IT 쪽 강력하게 사주는군요. 나로 관련 테마들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